오늘은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부산, 경남을 찾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에 이어 연이틀 영남권을 돌며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20일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세력 지지 기반 지역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제 TK 지역 대구, 경북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부산과 경남 지역을 찾습니다. 이렇게 세 후보가 비슷한 동선으로 유세를 이어가는 게 이례적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세요? 네, 마치 이게 무슨 합동 연설 내지는 예. 공동 유세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각자가 어찌됐건 이 지역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당내 갈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토끼 재결집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강한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이준석 후보는 이제 그 표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그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토끼들은 다 결집을 시켜놨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계속 우양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그 형국이잖아요. 최근에 뭐 홍준표 전 시장하고도 뭐 소통을 하고 그 지지자들이 이제 옮겨가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TK 지역에서도 30%를 훌쩍 뛰어넘는 지지율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 이제 그런 그 욕심이 이제 작동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TK, PK 지역으로 좀 몰리는 그런 또 기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영남 지역에 초반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네요. 네, 뭐 영남 지역 하면은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이다 이렇게 그동안 분류가 되어 왔었죠. 네. 하지만 이번에 계엄 그리고 탄핵, 국민의힘의 이 후보에 대한 강제 교체 이 사건을 거치면서 이 보수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 영남권의 보수 민심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뚜렷한 것 같아요. 네.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본다면은 그걸 지켜야 되는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TK, PK 지역에 이렇게 선거 초반에 몰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뭐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려면은 지난 대선 때 20% 정도밖에 TK에서 못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약속했던 이 30% 이거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죠. 특히나 이 중도층, TK 지역의 중도층에서 이완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에 찬성했던, 계엄 해제와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중도층 민심을 대거 이렇게 가져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지난 후보 교체 사태 속에서 보수 민심이 4분의 1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토끼 지키지 못하면 사상 유례 없는 대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안방 수성 작전에 돌입을 한 거고요.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 틈새, 즉 보수층의 이런 4분의 1 된 상태 속에서 그 틈새에서 본인이 보수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목표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보수의 안방에 가가지고 이준석이라는 이름의 확실한 그런 그 흔적을 남기겠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거 초반 TK 그리고 PK 이 지역이 선거의 어떤 그 초반 판세를 갖다가 가름짓는, 이거는 뭐 1, 2위 후보 간의 판세뿐만 아니라 특히 이준석 후보 아까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예. 이 보수에서의 세대 교체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TK, PK가 유례 없이 뜨거운 그런 그 초반 선거전의 지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세 후보가 모두 보수의 상징인 대구, 경북을 찾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어떤 메시지로 호소했는지 세 후보의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진영, 이념 뭐가 중요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업,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인데
나은 인물 아닙니까?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TK 표심을 공략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를 내세웠습니다. 외연 확장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지지층 결집에 나선 김문수 후보,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이준석 후보인데요. TK 지역 민심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선거 초반 TK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들을 보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는 50%를 살짝 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50%가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TK 지역만요. 그렇죠. TK 네. 지역에서. 자, 이러다 보니까 과거 국민의힘으로 지역의 어떤 흐름 자체가 똘똘 뭉쳤던 과거하고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당연히 이 50%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도가 굉장히 이완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로서는 특히 거기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이 중도층, 지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엄에 반대하고 또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보여줬던 것들이 TK 지역에서도 특히 중도층이거든요. 예. 그럼 이 중도층을 갖다가 가져와야지. 본인이 지난 대선 때 TK 지역에서 21% 정도 득표를 했는데 원래 이제 지지층에게 30%를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이야말로 30%에 근접할 수 있는 또는 역대 민주당 후보로서 한 번도 사실 30%를 얻은 후보가 없는데 이번에야말로 30%를 넘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다 보니까 적극적인 공세, 특히나 이념은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이렇게 그동안 언급을 해왔는데 이렇게 뭐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지금은 국민들의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보수적으로 약간 치우쳤던 중도 민심을 대거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지역에서의 여론조사에도 과거보다는 좀 더 오른 그런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뭔가 좀 이번을 좀 노려볼 만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후보 강제 교체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도 많이 입고 결집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장점, 나는 깨끗하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수성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지역에 특히 TK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 이분들에게는 뭐 이번만 선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지방선거 또 총선 대선 다 있습니다. 그때 개혁신당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수의 중심으로 세대교체되기 위해서 이번이 또 중요한 그 4분 오열된 민심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지는데 과거보다는 보수의 결집된 투표력이 그러니까 응집력이 조금은 이완될 거다라고 하는 결과인데 누가 그걸 가져가느냐. 소위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더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더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아마 최고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말씀하셨던 여론조사가 아마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13일 동안 여론조사를 펼쳐서 TK 지역만 봤을 때 김문수 후보 45%, 이재명 29% 나왔던 여론조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TK 지역 그동안은 보수의 상징으로 불려왔는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번에는 조금 예측이 어렵지 않을까,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내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교체 과정에서 그 내분이 더 심해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표심도 좀 갈라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보들이 다 그런 거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균열 조짐을 보고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TK 민심이 이제 새로운 젊은 보수를 택할지 아니면 아예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을 이제 선택을 할지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이제 실망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지금 실제로 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뭐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최근에 좀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정작 또 투표장에 들어가면 야 그래도 우리가 보수 텃밭인데 이런 또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게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죠. 그쪽 분들은 워낙 좀 확실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느 쪽으로 확 밀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분들인데 그 내부에서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회 변수로 일단 부상을 좀 한 상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대학을 간다든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K 지역도 호남 지역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대는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데 젊은 층으로 올수록 사실은 그 과거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MZ 세대들을 겨냥하게 되면 좀 다른 선택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이 갈등 과정에서 강한 비판을 하고 또 이재명 후보와 만남을 가진 이후 현재는 이제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상태인데 어제 이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자 모임 홍사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홍 전 시장의 입김이 좀 작용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당내 조직 기반이 그렇게 확고한 분이 아니었잖아요. 예. 워낙 이제 뭐 본인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예. 뭐 독자 노선을 계속 걸어오신 이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팬클럽도 이제 숫자가 적은 대신에 그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지시장을 확실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는 이제 그런 그 조직이다라고 본다면 네. 그 조직이 움직일 때 과연 후보하고 무관하게 움직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홍 전 시장하고 상당한 소통 하에 움직여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미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그때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예. 그때부터 홍 전 시장은 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소통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예. 이재명 후보하고는 상당한 교감이 형성돼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정책본부장 하던 분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연정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연정 내지는 뭐 통합정부 이런 얘기까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게 본다면 의제 조율에 이미 들어간 상태가 아닌가. 의제 조율이요? 보통 이제 예. 유럽에서 국가들이 정당 간에 이제 연정 구성할 때 의제 협의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쪽에서 만약에 그 당신의 경제 정책이 나의 경제 정책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면 연정을 내가 할 수도 있다. 그런 언급을 좀 이제 하고 서로 그 부분에서 좀 교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쪽의 정책본부장이 이재명 후보 캠프로 들어가고 이쪽 조직이 그쪽으로 움직여가고 지지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정부 같은 거를 구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과거와 같은 뭐 이런 당대당 통합, 뭐 DJP 연합, 뭐 3당 합당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그런 연정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이제 추측도 좀 해봅니다. 이종훈 평론가의 말씀.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명태 교수의 영입도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결국에 이제 뭐 불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꽤나 끈끈한 관계로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이념의 어떤 간극을 예. 이념의 어떤 그 지역을 뛰어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의 어떤 아웃풋, 결과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후보를 총리로 영입한다. 이거는 좀 아직 넘어야 될 그 산이 많다 예.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내란에는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나 홍준표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넘지 못하면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물론 보수 지지층까지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물을 중요 자리에 앉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이 팬덤이 일부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 본다면 20대 보수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거기가 약점이었거든요. 이거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사실 20대 보수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예. 가장 큰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 후보예요. 예. 그 다음으로 호감도를 보이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로 쏠릴 수 있는 20대 보수의 어떤 흐름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어떻게 좀 중간에 한번 걸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대남의 어떤 그 보수로의 쏠림 이거를 막는 중간 어떤 소위 그물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로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 아닌가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지는 예. 나중에 이제 결과 여러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새로운 지지자들을 얻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김영삼 재단 이사장이 지지 선언을 한 건데요. 이 지지 선언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대 대선 과정에서 계속 어떤 자기 이 입장을 이제 밝혀왔고 또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해왔고 네. 이제 그런 행보를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아마 결정을 좀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발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성향이 중도 보수에 좀 가깝다. 김현철 소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지향성하고도 좀 상관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현철 이사장이 시대 교체뿐만 아니라 세대 교체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세대 교체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두 자릿수 득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대선 후보 또는 여론조사 또는 이제 결과로서 두 자릿수로 득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어떤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아직은 이제 소위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적은 아직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번 그 분열 보수 후보 강제 교체 과정에서 예. 여기에 실망한 보수층이 굉장히 많고요. 이럴 바에는 어차피 이제 이분들은 이재명을 안 찍으실 분들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음을 보고 이준석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저는 김현철 씨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것도 그런 흐름의 한 부분이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흐름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제 앞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또는 오르지 않는 상황이 유지가 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준석 후보의 쏠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소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네.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초반 판세가 중요하다라고 봤던 것, 특히 TK, PK에서 얼마만큼 젊은 보수층 그리고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층의 지지율을 끌어오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2, 3위 후보의 격차 또는 3위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넘어서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반 여론조사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보죠. 예. 이번 대선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당이나 제명 관련된 질문에 일단 김문수 후보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내일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관련된 얘기를 밝힐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세요? 네, 그러니까 출당하느냐 마느냐 이제 예. 이 문제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출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전히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보수표가 이제 뭐 어떤 약간 컨벤션 효과도 있었고. 좀 응집을 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능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특단의 카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표에 이준석 후보 지지표를 합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기 어렵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실제로 이준석 후보를 좀 견인해 제3지대로에서 이제 견인해내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결국은 뭐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중도층 표심을 많이 끌어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계엄이라든가 이 탄핵이라든가 또 윤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손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있죠. 그랬을 때 뭐 이른바 집토끼들이 이제 분산될 가능성 네. 이제 이런 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거 국면에서는 사실은 너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들은 어차피 어디로 잘 안 떠난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산토끼를 더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 보세요. 요즘에 사실은 기존의 진보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듣기 상당히 거북할 정도로 우양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북할 정도의 인물까지 만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집토끼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정적이다. 확보를 예.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이 부분이 좀 불안한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국면이고 그 결단은 윤 전 대통령하고 손절을 과감하게 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당 조치를 김문수 후보도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약속 대련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약속 대련을 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존 핵심 지지층도 좀 살짝 달래가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너무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도 안 된다. 예. 뭐 이제 그래서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가 워낙 확고했잖아요. 예, 탄핵에도 반대했고 그래서 이게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그 본인의 어떤 의지나 마음이 중요한가 대선 국면에서 그래서 아마 결국은 설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해서 경선 1위까지 올라왔느냐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됐느냐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올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이후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할 때 김문수 후보만이 앉아가지고 네. 사과를 하지 않는 장면. 이 장면에 소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보수 세력이 결집해서 김문수 후보로의 이 소위 그 결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예. 이것 아니었으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지도 못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의 표 때문에 본인이 소위 계엄은 난 찬성하진 않지만 이렇게 민주당의 고개를 숙이는 모습 또는 탄핵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왔던 분이 자신의 표를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낸다? 과연 그렇게 해서 얻을 표와 이것에 실망한 극우 보수층이 이탈하는 것 과연 어느 게 더 클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게 되면 일부 보수층이 빠져나갈 보수층을 막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가 김문수를 왜 지지해 왔느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에 대해서도 가장 옹호적이었는데 이런 사람마저도 이제 바뀌어? 그러면 내가 김문수를 지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보수층, 투표 안 해. 이런 입장도 분명히 늘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클 거냐. 그리고 문제는 대선 때 표도 중요하지만 대선 이후의 문제도 있어요.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까지 소위 쌍권, 친윤 지도부가 당의 주도권, 주류를 대표해 왔는데 과연 윤 전 대통령 출당의 후폭풍이 대선 패배 이후에 없을 거냐. 아마도 보수의 정계 개편에서 소위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이 맞았느냐 틀리느냐 이걸 가지고 당이 또 한 번의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선 때는 그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대선 이후가 되면 굉장히 큰 갈등으로 나타날 거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금 별로 이렇게 내부에서 크게 고민될 지점이에요. 득보다 실이 과연 맞냐 아니면 실보다 득이 더 크냐 이거 계산 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이 말과 관련한 논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 소속인 김문수 유세 본부장이 여성 공약으로 출산 가산점 정책이 있을 거라고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캠프 본부장직을 사퇴했고요.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유세 때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미스 가락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런 발언들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이제 악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이제 그 거론되는 거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말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어떤 전체 판세에 영향을 이제 뭐 결정적인 상황에서 뭐 얼마나 미치느냐 이거 계량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박빙 승부하에서는 이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박빙의 박빙으로 겨우 승리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혹시나 그런 박빙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말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표를 잃는 중도 표심이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조심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사이다 발언으로 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실수도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바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대선 실제 국면에 진입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을 했었잖아요. 로키 전략을 쓰고 예. 발언도 조심하고 했던 게 혹시나 그런 실수를 이제 우려를 한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유세 현장에 가고 막 군중들이 모이고 이렇게 되면 이 연단에 올라 있는 사람도 흥분을 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좀 묘한 현상인데 그러다 보면 좀 과한 표현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뭐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심을 하는 거고 후보 본인도 조심하지만 주변에서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런 이제 약간 불미스러운 발언이 나오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특히 이재명 캠프 쪽에는 좀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설화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은 뭐 지지율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이게 대세를 좌우하는 상황까지는 안 갑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때 초박빙 그런 상황에서는 후보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진짜 어마어마한 이 댓글들이 달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온 예. 국민들이.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이제 소위 실언성 발언들이 나오면은 양 캠프 다 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0.7%로 진 게 너무나 뼈 아팠거든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념 논쟁마저도 건너뛸 정도로 뭐 일각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 영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몸조심도 하고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문제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그 당직을 갖다가 이 선대본의 이 당직을 갖다가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몸조심을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고요. 앞으로 특히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보수와 또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그 말 진영 논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누가 보수의 주도권을 새로 잡느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후보 간에 이런 말실수들이 향후에 대선 끝나고 나서 지지층들이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또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실수들은 단순하게 대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후에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수 진영의 어떤 개편이 있을 때 이런 발언들이 향후 누구 중심으로 보수가 다시 재편되느냐 이랬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각 진영의 움직임들 살펴봤는데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